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PR 전공 교수인 이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 PR 학회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이 PD 학회 설립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PD의 어떤 그 학문화의 과정, 이 저희 그 PR 학계가 약 한 5, 60년 전에 거쳤던 그런 어떤 족적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상 저희 PR 학회가 설립이 됐던 것이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공식적인 어떤 학회 지위를 지니기 시작한 게 23년? 그러니까 사실 청년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PD가 오늘, 그러니까 2020년 7월 발족을 하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좀 남의 일 같지 않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고 이 학제 간의 교류를 정말로 아주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기조 발제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외교부에서 많이들 와주신 것도 그렇고 이 축사해 주신 그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면서도 상당히 좀 뭐 저희 집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션 또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세션이 될 거고, 또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세션에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시는 네 분의 선생님들은 사실 저같이 그 PD가 아니라 PR에서부터 건너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캘리버가 제가 너무 좀 안 맞고 너무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건 제가 PR 쪽에서 넘어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제가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 잠깐 저 그 성함과 소속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오늘 아주 멋지게 첫 번째 그 세션을 다 저 사회를 봐주셨던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고려대 김선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토론을 맡아주실 제 왼쪽에 마상윤 카톨릭대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맨 왼쪽에 저희 서울대 전재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은 지식 외교와 정책 공공 외교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각각 두 편의 훌륭한 논문에 대한 발제가 있고, 또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저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한다면 플로어에서도 Q&A와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 33분입니다. 발제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편씩 진행이 되고요. 두 편을 모두 발제를 하신 후에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태환 선생님께서 순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김선혁 선생님이 먼저 저 그 프로그램지에 계시죠. 죄송합니다. 한국의 지식 공공 외교 한국학으로부터 다변화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선혁입니다. 제가 맡은 그 제목이요, 지식공공외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용어 측면에서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나쁜 점이 훨씬 많지만 좋은 점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 오전 세션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제대로 들었는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 개념적인 측면, 공공외교하고 지식공공외교, 특별히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이 공공외교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식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공공외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은 뭐 대체적으로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그러니까 연역 시기별로 어떤 그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거의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어떤 그 사업들에 중점을 뒀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전 과제를 몇 가지 예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처방적인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상식적인 뭐 지금 이 오디언스에게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공공외교가 전통 외교랑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제 공공외교가 전통 외교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보완하고 또 이제 긴 호흡으로 이 전통 외교가 더 잘 작동할 수 있고 또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외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통 외교하고 목적이나 대상이나 수단이나 또 이제 주체면에 있어서도 정부만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전 세션에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공외교는 불가피하게 소프트 파워랑 이제 중요하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데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그 나이의 컨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인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나이 그 개념적인 틀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틀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서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나이가 거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그 소프트 파워의 기반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두 번째가 정치적인 가치, 그다음 세 번째가 외교 정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제 70년대 말에 보면은 그 인터디펜던스 이론을 많이 얘기하던 분이에요. 코헤인하고 같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드 파워 중심으로 국력을 정의하던 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물론 이제 경제력이 소프트 파워냐 그거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군사력 중심의 하드 파워 중심으로 나라의 힘을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가졌던 분이라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이 이 소프트 파워 그다음 공공외교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정한 하드 파워를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문화나 아까 말한 뭐 정치적인 가치나 아니면은 정책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 파워나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행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이룬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지식 공공외교. 지금 우리나라 공공외교법을 보면은 2016년에 제정된 공공외교법을 보면은 상당히 포뮬레이크하게 딱 3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의 그 분류에 대해서 뭐 이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나이의 분류에서는 지금 문화는 얘기가 있었고 정책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political value는 사라져버리고 그거를 대체해서 들어간 것이 지식 공공외교예요. 그래서 저는 보는 관점이 이 지식 공공외교라는 그 명칭은 굉장히 버네큘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을 많이 반영한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 강국, 지식 강국 그런 측면을 반영을 해서 폴리티컬 밸류는 그거에 비해서 다소 컨트로버셜하고 폴리티컬 밸류를 소프트 파워의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공공 외교를 더 강조하게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이제 지식 공공 외교에서 그 수단이라 그럴까 아니면 자산이라 그럴까 자원이라 그럴까 이 명칭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원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도구적인 지식하고 본원적인 지식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좀 다소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멘탈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경제 발전이 됐든 아니면 정치 발전이 됐든 민주화가 됐든 아니면 시민사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다소 온탈러지컬한 그 지식이 아니고 좀 익스피리언셜한 그런 지식인 것 같고요. 근데 지식 공공외교가 다루는 것은 이 양자를 다 다루는 것 같습니다. 다 다뤄서 한국에 관한 인문학적인 지식, 또 사회과학적인 지식, 심지어 굉장히 프랙티컬한 지식은 그 KDI에서 하고 있는 그 KSP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컨설팅 사업, 딥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이뤘냐는 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에피스템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로네시스적인 지식,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다루는데 지식공공외교는 대체적으로 그 바운더리가 아까 말씀드린 본원적인 지식, 도구적인 지식을 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원적인 지식 중에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다 다루는 공공외교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이제 연역 부분이요, 지식공공외교의 연역을 보고 있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 중심으로 봤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 중심으로 본 것은 그러니까 한국학하고 관련된 사업을 코리아 파운데이션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구들도 좀 뭐 AKS라든지 한국학중앙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몇 군데 문화외교부도 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주요한 사례로 본 것은 지금 지식 공공 외교로 지금 한국학 진흥이 목적이 아니고 지식 공공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공공 외교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한국학 진흥을 다루는 기구가 KF이기 때문에 KF를 주로 사례로 봤고요. 대체로 이제 연차 보고서 중심으로 했고 또 마침 우리 다음 세션에 발표하실 여선아 박사님께서 기존에 잘 연구하신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이 KF 사업 중에서 해외 한국학 진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한국학 진흥이라고 하는 그 사업들을 주로 이제 봤는데 글로벌 한국학 진흥은 대체로 지금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한국학 강좌 운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수직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펠로우십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자 워크숍, 그 다음에 또 한국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만 보면은 예산 집행이나 그런 걸 보면은 특이한 점은 이게 지금 북미라고 해도 이제 캐나다는 별로 없고요. 주로 미국인데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제 1992년부터 KF 거의 만들어진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아주 높았고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2009년에 한 53.8%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더 후기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52.7% 점차 낮아지기는 했으나 5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북미의 비중이 지역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KF의 태동기하고 이제 여선아 박사님이 이 피리어다이즈 하신 걸 보면은 태동기, 발전기, 그다음 성숙기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체로 태동기에서는 뭐 계속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긴 합니다만 한국학 교수직 설치, 그다음 펠로우십, 그다음 워크숍, 그다음 도서관 지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 2001년부터 10년, 그러니까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가 암묵적으로 이제 막 형성이 되던 그 시기에는 박사후 포스닥 펠로우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급 학자 연구 및 출판 사업 또는 뭐 정책연구소에 한국 석좌직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행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보면은 가장 일어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ICT를 활용해서 이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김병국 이사장 쪽에 이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스쿨이라는 것이 지식공공외교의 대상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인문학에서부터 사회과학으로 대부분의 강좌들이 사회과학 부분이 많은데 이 본원적인 지식이지만 사회과학적인 이 과목들이 많아서 약간의 다변화를 가져왔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시면은요, 이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예산 그 배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뭐 테뉴어 트랙 포지션도 있었고 인다우드 체어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북미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이 한국학 교수직 설치가 중요한 것이 이 교수들이 뭐 단순히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학 후속 세대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지금 한국학 교원 고용 사업인데 이거는 한국학 교수가 아직 그 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강좌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1991년에 25개였는데 2017년에는 128개로 한 5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게 원래는 사실은 그쪽 이 KF 쪽에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KF 쪽에서 교수직을 설치하려는 전 단계로 이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쪽에서 수요가 있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고요. 셋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쿨 사업인데요. 이스쿨 사업은 초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 고대도 이걸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고려대학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스쿨 강의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강의는 예를 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강의인데 이거를 중국 학생들이 들어요. 중국의 북경대학, 후단대학, 그다음에 난징대학 그렇게 세 학교 학생들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중국의 민주주의랑 시민사회를 가르친다는 건 초기에 이제 조율할 적에 문제가 많았어요. 왜 시민사회가 이제 단어는 중국에서는 좀 다르게 씁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잘 정착이 되어서 지금 이스쿨이라는 거는 한국학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외국 학생들에게 이제 질 좋은 한국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이게 요즘은 좀 많이 더 발전해서 이스쿨 컨소시엄이 많아졌어요. 직접적으로 시차 때문에 이제 한국 학교하고 그다음 저쪽 학교하고 1대1로 중국 학교는 뭐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들을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운영해서 예컨대 중남미에 대해서는 UCLA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UCLA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이스쿨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파생시켰는데 예컨대 이스쿨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그 수업만 해도 중국에서 남경대학, 복단대학, 북경대학 학생들을 잘하는 학생들을 한 수업에 뭐 한 5-6명씩 뽑아서 한국에 와서 여름 학기를 들을 수 있는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문화체험도 하고 과목도 듣고 그거 자체가 중국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혜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펠로십도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94년 이래 대학원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에 대해서 펠로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펠로십 수혜자가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누적 1,482명, 그다음 박사학위 포스트학 펠로십은 100명 정도, 그다음 방한 연구 펠로십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연구하는 필드워크하는 사람들이 313명, 한국어 펠로십이 579명 정도로서 전부 다 합쳐서 한 2,474명이 KF 펠로십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한국학 워크숍은 이제 주로 중고교 교사라든지 교과서 편집자라든지 이제 그런 일선 그 교육자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실용 한국학 한국 이해 프로그램 실용 한국학 특강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용적인 지식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등지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예전에는 한국학 학술 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연구나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조정이 돼서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과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식 공공외교를 보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공공외교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정권 간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공공외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모체가 되는 외교 정책의 대전략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근데 그거의 서브필드인 공공외교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속적으로 그 시스템이라든지 추진 방식이라든지 미디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발전해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측면은
당연히 정책이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만큼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공공외교를 그냥 하던 거 계속하는 한국학진흥하고 뭐 인문학 교수 사업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은 구태의연하게 혁신이 많이 안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공공외교의 효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까 그 회장님 발표에서 잠깐 드러났지만 뭐 그거를 우리의 대상 공공외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풋을 강조해서 뭐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다. 지금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인풋을 강조하는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인풋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아웃컴을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사적인 연구가 2개 있는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학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공공외교에서 해왔던 인문한국학 진흥 그다음에 사회과학적 한국학 진흥이 얼마나 많은 효과나 성과를 냈는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종명 박사와 또 김성영 선생님의 이 연구가 있는데 그걸 2개 보면은 평가가 대체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미국의 인문한국학이 많이 발전해 온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중국학이라든지 일본학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전한 편이 아니고 학계의 관심도 낮은 편이고 또 전공 분야면에 있어서도 문사철 아니라 문사어죠. 문사어 중심이고 철학 쪽이 좀 모자르다. 특별히 불교나 유교 전공, 우리가 뭐 가치 아니면 뭐 철학, 사상 그런 걸 중요시한다면 그런 쪽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공백이 보이는 편이다. 그래서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서는 지금 북미 쪽에서 한국학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저열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요. 사회과학 분야는 더합니다. 더한 게 이제 특별히 최근의 경향이 미국 사회과학의 경향이 굉장히 개량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편이고 모델링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을 사례로 해가지고 뭐 이게 에스노그래픽하게 아니면은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미국 학계에서 서바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한국학으로 사회과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리디파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국에서 사회과학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회과학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김승영 선생님 분석에서도 보면은 북미에서 사회과학적인 한국학 부분도 박사과정생도 비중이 1% 미만이고 전체 그 박사과정생 중에 한국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이 그다음 박사학위 논문도 2% 미만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들 케이스를 다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학적인 사회과학이 저조한 편이다라는 다소는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향을 보면은요 몇 가지 제가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공공외교가 어디까지나 지식 공공외교가 어디까지나 공공외교의 부분 집합이고 그것은 또 외교 전략 대전략의 도함수이고 외교 전략으로 도출되어야 되는 도함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전략하고 긴밀하게 정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국학 진흥만을 위한 이 지식공공외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외교인 이상 외교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공공외교, 그것이 뭐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국익 중심의 공공외교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스트루멘털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겠고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공공외교도 지금 연속적으로 아무 변화 없이 정권에 따라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략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연동되어서 연계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교 철학과 외교 행태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공외교의 효과성은 아까 회장님 발제에서 드러났지만 그때 이제 세월호 때문에 이미지가 팍 내려가서 공공외교 효과 자체를 다른 무슨 디터미넌트를 다 들여다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교 행태나 외교 철학 자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어야 reputationally positive 해야 그래야 공공외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외교는 엉망인데 공공외교만 잘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성과 평가인데요. 성과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풋 중심의 성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천박하게 가성비 중심의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효과가 왜 당장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이고 이 가성비 중심의 잣대 가성비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얄팍한 효율성 중심의 이 평가 체계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 있는지 그 평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지식 공공 외교를 포함해서 공공 외교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공공 외교 학회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학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한데 인문학적인 한국학은 큰 문제가 아닌데 사회과학적인 한국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을 전담으로 다루는 사람을 한국학으로 정의해서 이 학자를 전형적인 한국 학자로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학계에서 신성으로 촉망받는 이 분야별 학자인데 그 학자가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미 이스태블리시된 저명한 저명한 분야별 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 중요한 커멘트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지식 공공 외교적인 사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한국학을 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존재론적으로 한국학을 완전히 이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유명 대학에 꽂아서 이 교수직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열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한국적으로 유도하는 이게 대학원생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전공한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왜 한국을 전공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이나 한국을 평생 전공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대내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대내 공공 외교에 대해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국민 외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 외교, 대내 공공 외교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국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공공 외교도 강화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KF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체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연구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학위과정 학생이라든지 심지어 일반 시민이라든지 그런 참여나 연계나 파트너십이나 콜라보레이티브한 프레임워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참여해서 이렇게 뭐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시민들을 뭐 참여시켜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오디언스로 불러들이는 거 말고 좀 파티시퍼토리하게 좀 이 주체로서 이 공공 외교의 주체로서 특히 지식 공공 외교의 주체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KSP나 아니면 디입에서 했듯이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그런 자세 말고 한 수 가르쳐 주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본원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는 지식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거 중심으로 컨텐츠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아웃사이드 인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가 뭔가 뭐 코로나면 코로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간다. 그거를 이제 지식의 내용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우리가 맨날 했던 거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등등 무슨 정보화 등등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관심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단적으로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이제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는 국내 전문가랑 외국 전문가 사이에서 또는 국내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많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2000년대 초기에 한국 국내 국제정치학계에서 지식외교라는 말도, 공공외교는 아니지만 지식외교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칸디 라이스가 얘기한 변환외교, 트랜스포메이셔널 디플로마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변환외교라는 것이 그 칸디 라이스가 쓴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디플로마시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제국적인 관점에서 완전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서 한 나라의 모든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거기에 시스템을 바꾸는 걸 말하는데, 그런 식의 변환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 빈곤국에서 벗어난 몇 개 안 되는 중견국으로서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셔널 디플로머시를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식공공외교가 수행할 그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도저히 좋은 말씀드리셔서 제가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안 봐주시네요. 그래서 네, 저 다음은 저희 김 선생님께서 또 한국 정책 공공 외교의 진화와 방향성에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디렉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립외교원 김태환입니다. 제가 물론 한국 정책국의 진화와 방향성이라는 제하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그렇지만 좀 큰 문제 의식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퇴조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표현으로는 이 가치의 진형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가치의 진영은 제가 별도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유주의를 한켠으로 하고 또 한켠으로는 대항자유주의를 한켠으로 하는 그 사이에 소위 blockization of values, 과거의 냉정과는 구분되는 가치의 진영화 현상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 그 팬데믹 같은 공통의 그런 그 위협에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 외교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상당히 제가 그 경험적으로 그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특히 공공 외교가 인스트루먼털 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서도 과연 공공 외교의 역할이 뭐냐, 롤이 뭐냐라는 그런 문제 의식.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한 공공외교의 한 하위 분야인 정책 공공외교의 역할은 뭐고, 한국 정책 공공외교의 방향성이 뭐가 돼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좀 논문이 페이퍼가 길어졌는데, 역대 거의 한 20여 년 노무현 정부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정책 공공외교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현황,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도출해내는 건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 외교라 함은 제 나름대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공공 외교는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 또는 국가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 recognition을 추구하는 비전통적인 외교 활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을, 국제사회에서 정체성을 소통하는 공공외교, 정체성의 인정을 추구하는 recognitive practice로서의 공공외교,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체성의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공공외교의 타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공공외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소위 프로젝션 퍼블릭 디플로마시, 투사형 공공외교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본원적인 요소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아주 이센셜리스트한 초점에 그 요소들의 초점을 맞춰서 국제사회에서 소통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그 조기숙 회장님께서 아침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who we are,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 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투사형 공공외교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성적인, 저는 그걸 관념적인 요소 또는 구성적인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치나 아이디어나 여기에는 정책이나 가치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정책이나 제도까지 포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는 역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사형 공공외교가 who we are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주창령 공공외교, 저는 주창령 공공외교는 what we stand fo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또 what we would like to be,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게 뭐냐,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지위는, 스테러스가 강대국주의냐 중견국주의냐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 이런 거를 저는 주창령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공외교라고 하면, 이게 정책 공공외교에서 policy public diplomacy라는 말은 사용을 안 하고요, 통상 policy advoc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창 공공외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정책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투사형과 주창령 중에서 특히 주창령 공공외교의 한 가지 하위 분야의 형태인데, 더더군다나 정책 공공외교 포커스는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 도메스틱 폴리시도 됩니다. 물론 의료 정책, 보건 정책 이런 것도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걸 디세미네이트해서 이해를 구하고 공감, 엠퍼시를 추구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추구하는, 그게 결국 인정이라는 형태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저는 정책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정책 공공외교를 그러니까 주창하는 방법에는 저는 한 4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직접적인 주창이 있고, 간접적인 주창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어떤 다른 국가나 또는 NGO 단체들이랑 이렇게 연대를 구축해서 하는 협업형 주창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새 디지털 디플로마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크라우드 메시징이라는 건데요. 모든 온갖 올드 뉴 미디어를 사용해서 계속 담론, 정책에 관한 담론을 발신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의 크게 하는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그런 틀 하에서 이제 이런 식의 주창의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데, 이 한국과 같은 경우에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뭐냐면, 외교 정책,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외교 정책의 기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책 공공 외교의 서브스턴스,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는 정책 공공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특히 제가 논문에서는 이게 상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발표할 때는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는 대북 정책, 또 하나는 대미 정책, 한미 동맹 정책이죠. 3번째는 지역 또는 글로벌 정책,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책 또는 글로벌 정책,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보니까, 이제 제 파워포인트에는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제 자료집에는 페이지 57에 표 1회처럼 나름대로는 역대 정부 외교 정책의 기조를, 소위 외교 정책 정체성,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Foreign Policy Identity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프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선혁 교수님께서는 공공외교 역대 정부에 있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책 공공 외교에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저게 굉장히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본 건데, 한 축을 대북 정책이죠. 대북 정책하고 한미 동맹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북 정책에서 한 축을 대북 정책으로 놓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친구나 파트너로 볼 것이냐라는 하나의 스펙트럼하고, 또 한 축을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쪽은 저쪽으로 쭉 가면 한미 동맹 틀 내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할 것이냐라는 이런 2가지 스펙트럼 차이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하고요, 거의
diametrically opposite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축에 놓고 볼 때는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책 공공 외교의 내용이 되는 외교 정책 기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정책 공공 외교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4, 5년마다 지금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정부에서는 한참 A라는 정책을, 대북 정책, 대미 정책 또는 지역 정책을 주창을 했는데, 그게 딱 해서 반대되는,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반대되는 폴리티컬 스펙트럼의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 대북 정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한미 동맹 정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국 애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의 외국 그 학자나 정책 서클에 있는 분들이 오케이, 약간 시니컬하게 So how long? For how long? 니네 정부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냐. 이건 정책 공공이라는 그 효과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외교 정책의 크레디빌리티의 문제가 다 다르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러스트 데피시트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책 공공 외교에 트러스트 데피시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의 그 정책 공공 외교를, 물론 이제 정책 공공 외교를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페이퍼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정책 공공 외교를 주체와 내용과 정책 공공의 주체, 내용, 대상, 그다음에 매체,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너무 스케치하지만 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와서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대한 정책 공공 외교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보수 정부상의 차이가 크지만, 이게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정책이나 글로벌 차원의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글로벌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를 뛰어넘는 글로벌 차원의 전통적인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좋은데 그게 이명박 정부가 끝나버리니까는 같은 보수 정부 내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실종돼 버렸어요. 예.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정책이나 이 한미 동맹 정책에서의 트러스트 데피시트 생기는 것처럼 지역 정책이나 글로벌 정책 또는 미들 파워 폴리시 디플로마시 또는 다자주의 외교라는 데서도 상당 정도 그 트러스트 데피시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 공공 외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한 강조점이 지난 3년 동안 특히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근거를 하면 사업의 숫자면이나 또는 사업 예산의 차원에서 상당히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도전 요소, 우리 현재 도전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는 저는 뽑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개별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외교냐, 아니면은 보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 정체성, 즉 보수나 진보 정부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 정체성을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는 문제가 첫 번째 저는 도전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주체와 대상의 차원입니다. 정책 공공의 주체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직접 그 주창, 독백형 주창, 간접 대화형 주창이 주류를 이뤄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분류한 나머지 2개, 즉 콜리션을 통한 콜라보레이티브 애드보커시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역시 디지털 디플로마시의 일환으로서 메시지 크라우딩이라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3번째, 이거하고 관련이 된 걸로서 대상하고 이제 미디움하고 관련된 거로서
디지털 미디움뿐만 아니라 컨벤셔널한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다. 제가 특정 방송국을 지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아리랑 TV나 KBS 워드의 그런 그 영화 방송에 하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화된 24시간 뉴스 채널, 전문화된 24시간 국제방송으로서의 뉴스 채널이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한국 같은 국력을 가진 나라가 그게 없다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대한민국 이게 참 역설적인데 한국의 이렇게 쭉 역대 정부를 보면은요 정책 공공외교가 발전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한국의 정책가 발달을 하는 진전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일본과의 경쟁 관계, 과거사 문제를 놓고 둘러싼 공방 관계 이것이 한국의 정책 공공 외교를 일치월장하게 그 진보시키는 하나의 촉매가 됐고 그 주요 무대는 어디에 있냐면은 워싱턴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일본을 특히 상정하는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공공외교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한 6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치의 진영화라는 그런 그 국제 상황, 자유주의의 퇴조라는 국제 상황, 이러한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국의 외교 정책 정체성은 역시 자유주의나 반자유주의나 테이킹 사이드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middle of the way value나 놈, 중도적인 가치나 또는 중도적인 놈을 우리가 애드보커시, 우리 외교 정책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나 베이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도적인 가치가 예를 들어서 요한 갈등이 얘기하는 포지티브, 적극적인 평화 개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인간 안보 중에서도 특히 그 보건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도적인 그런 가치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중도적인 가치가 지금처럼 밸류의 진영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는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조기숙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원칙이나 가치나 규범에 대한 도메스틱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인 누구냐, 한국인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지한 그런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바로 이런 중도적인 가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한국 외교 정책 기조가 될 수 있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컨센서스, 도메스틱 컨센서스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빌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공공외교 학회 학자 선생님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그 공론화를 통해서 컨센서스 빌딩에 그 앞에 좀 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공공외교는 뭡니까? 결국은 디스코스 프랙티스거든요. 담론의 프랙티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합의된 그 컨센서스를 기축으로 해서 내러티브 메이킹,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메이킹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이외에 제가 이제 정책 공공 외교에 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내재화할 것이냐, 현재화할 것이냐, 또는 민간 협력하고 어떻게 공조 체제를 갖출 것이냐, 매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논문을 미리 받아서 읽으면서 PR 쪽에서 이미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도 다른 이름이지만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designated role이 있으신 저희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 먼저 플로어를 좀 열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저도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 선생님부터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셔도 되고 앉으셔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의 마상윤 교수입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신 한국공공외교 학회에 감사드리고, 이번 창립총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 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과 또 진지한 그런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한 3년간 외교부에서 이제 정책기획관 그리고 외교전략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정책공공외교 그리고 지역공공외교 이 두 개 과가 제 밑에 이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공공외교가 좀 나름대로는 낯설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7페이지 김태환 교수님 보여주신 조직도 외교부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저도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 건데 우리가 공공외교를 따질 때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그리고 정책공공외교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저를 해가지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 공공외교 공공문화외교국 안에 보니까 지식공공외교라는 담당 과가 없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좀 마이너한 파트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공외교 하게 되면은 많은 관심을 지금 끌고 있지만은 여전히 외교부 내에서조차도 공공외교를 좀 그냥 무슨 강연하는 거, 뭐 대사님이 어디 가서 한번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연하는 것, 또는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해서 뭐 세미나 한번 하는 거, 이런 거를 보통 공공외교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요. 또 공공외교하고 그럼 또 정책 홍보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점 등에 대해서도 좀 정밀한 이해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제 토론을 이제 정책 공공외교 그리고 지식 공공외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마침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 개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책과 그리고 이 지식 또는 정책 공공외교와 지식 공공외교 또는 지식외교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혁 교수님하고 김태환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두 분 모두 공공외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대단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태환 교수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특정한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한국의 정체성에 자리 잡은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외교가 이제 보수 정부 또 진보 정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북 정책이나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이고 또는 중도적인 가치로서 적극적 평화를 주창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럼 평화 공공외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궁금증은 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은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하실 텐데, 근데 평화가 뭘까? 평화에 이르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또 굉장히 다른 생각들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외교의 관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을 때 한반도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특정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껴가서 어떤 중도적인 걸 찾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완전히 비껴가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중립적인 중도적인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것은 포용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내적인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포용성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합의라는 것 자체도 아마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책 공공외교는 완전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트랙 1 정책 논의와 또 가깝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거리를 둬야 되고 또 그런 거리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포용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정부 관료도 외교관도 마찬가지지만 또 학자들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어디 가서 그대로 읊으면 사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 지침과 터킹 포인트 이런 게 없지 않은데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왜 만나야 되나 한번 들었으면 됐지 이런 일종의 만남 자체에 대한 대화 자체에 대한 흥미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별로 이렇게 학계에서도 별로 논의가 된 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책 공공외교가 정부 정책의 반복적인 홍보가 돼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정책 공공외교의 기능을 좀 풍선 띄우기, 에드벌룬 띄우기, 그러니까 정부가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걸 미리 좀 띄워가지고 여론을 살피는 그런 기능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거 솔직하게 그야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는 장 이런 걸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에드벌룬 띄우는 거나 아니면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책 공공외교 모든 공공외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 설득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정책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그러한 설득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 공공외교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 공공외교 또 지식 외교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하버드 대학에 이제 요즘에 투키디데스 트랩 얘기해가지고 다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레엄 앨리슨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키신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키신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프랑스의 드골이 상당히 이제 미국 노선에서 자꾸 벗어나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추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프랑스가 또 드골이 사실상 친공산주의적인 그런 옹호자 아니냐, 동조자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키신저가 드골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아마 본인이 더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 비스마르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프러시아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벌였는데 아마 드골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이다 이러고 이제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드골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따라서 드골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지도자일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1960년대 또는 70년대 프랑스의
입장에서 대미 공공외교를 한다면, 대미 정책 공공외교를 한다면 아마도 뭐 우리 입장을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스마르크를 빌어서 자신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마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하고도 사실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중 대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지금 고민을 하지만 또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안에서는 우리가 풍부한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정책 공공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야 되겠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한국의 정보력과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이 뭔가 그 점에 있어서는 한 수 위니까 한국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하는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아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영역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외교 입지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정책 공공외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하고 끝나는 방식이 자칫하면 되고, 그러한 행사들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식공공외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김선혁 교수께서 이제 지식공공외교가 정책적 고민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데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식공공외교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의 외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심층적인 차원의 지식을 생산하는 일에 좀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제지만 동시에 세계 보편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문제들을 발굴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지식 차원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 논의를 보게 되면 뭐 정책 공공외교 수많은 뭐 전략대화 이런 게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맨날 싸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포기할 거다, 안 할 거다 싸우는데,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 지식 사회의 심층적인 그런 그야말로 실증적인 그런 논구랄까요?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러한 논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책 공공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 공공외교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대해서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됐는데, 아마도 이것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제 대미 정책 외교의 필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정책 공공외교가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요. 저변을 다지는 그런 노력이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 일단은 마치고 조금 이따가 시간을 더 주신다면 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이제 교수님 두 분께 하시면서 또 하나의 발표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역시 저희 전재성 교수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일단 저희 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 학술회에 의해서 토론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외교라고 하면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한 어떤 전략적 행위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학문의 한 분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꼭 한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공외교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선구적인 그런 업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공공외교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 보면 국가들 간의 이해도 늘어나고요. 그럼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관련해서는 두 분 논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대하거나 뭐 비판할 논점은 사실 없고요. 대부분 상당히 많이 배우고 아주 체계가 잘 잡혀진 두 편의 논문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에는 몇 가지 보완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후반에 질문 겸 두 선생님께 한 가지 포인트씩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식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 또 이론적인 기반이 잘 갖춰진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김서혁 선생님께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그 한국의 공공외교를 위해서 실로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재단인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리뷰를 해주셨고 또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정부별 공공외교의 특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아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런 이제 공공외교의 내용의 생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고 하면 이제 좁게는 그런 우리의 문화, 지식 또는 정책에 관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느끼기에는 한국이 생산하는 해외의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것은 문화 공공외교의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주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의 성과가 있고 실제로 해외 공관에 나가 보면 한국관 같은 데에는 정부가 생산한 생산품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민에서 생산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제시해서 그것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지식적인 면에서 발신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의 한국학도 많이 고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정책 공공외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특히 강대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 공공외교는 쉽게 그게 전달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생산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산된 공공외교의 컨텐츠는 쉽게 우열이 금세 판명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떤 게 더 어필하는지 어떤 게 더 고퀄리티인지를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더 보편적인 어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어느 한 국가의 아주 로컬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실제로 그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컨텐츠여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공공외교를 실제로 행하는 외교부나 정부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 기반과 공공외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공외교를 막상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컨텐츠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민간의 여러 행위자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생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마치 복잡계처럼 하나의 공공외교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의 어떤 저변이나 그런 기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꼭 공공외교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컨텐츠의 진흥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공공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국가의 전략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티가 나는 순간 바로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아주 한국적이지만 보편적이어야 되고 아주 전략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그런 전달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공공외교의 결과로 제로섬 게임에서 상대방의 국익은 해가 되고 나의 국익만 올라간다면 그건 일회성 공공외교에 그치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에도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권력을 나누는 그런 파워 쉐어링 게임이라는 자세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특정 국가의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를 뭐 샤프 파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약간 더 공세적인, 뭐 아무래도 지금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소프트 파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문 중에 소프트 파워 isn't soft 뭐 이런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대단히 강력하지만 그게 그렇게 샤프하게 표현돼서는 안 되는, 따라서 파워 쉐어링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그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강대국 공공외교와 중견국의 공공외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공외교를 보면 패권국의 공공외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주는 효과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를 효과적으로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주류 담론이 되어 있고 문화적인 상품도 굉장히 정교한 그런 체계가 갖춰진 그런 공공 외교고요. 그 이전에는 뭐 프로파간다라고 미국도 스스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지도력이나 국위가 아까 김태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공 외교인 것에 반해서 중견국의 공공 외교는 그런 강대국의 공공 외교에 맞서서 중견국의 이익을 고양하는 외교이긴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강대국들 간의 제로섬 게임을 완화시키는, 아까 마상현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중의 전략 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는 미중 모두 이제 한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미중이 제로섬 게임을 할 때 중견국으로서는 누가 더 중견국의 입장을 잘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강대국들의 지위가 나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국제 정치는 예전처럼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고 미중을 바라보는 많은 오디언스 국가들,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중견국들의 아주 날카로운 가치 판단들이 강대국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김세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치의 어떤 변환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견국 외교의 어떤 기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김세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걸 효과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미국의 공공외교 체계를 보면 미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외국의 이제 퍼블릭들이 먼저 그것을 어웨어니스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널리지 단계가 있고 애드보커시, 그다음에 액션 단계로, 그래서 그 어느 발신 국가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선은 그걸 의식하거나 지식을 얻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그 기조에 대해서 옹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로 하면은 그 BTS의 아미들, 외국 아미들이 하는 굉장히 열렬한 지지 행위와 비슷한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한국의 정책 외교에 대해서도 외국의 퍼블릭들이 그렇게 옹호하거나 액션 단계로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매력을 발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아까 김성혁 교수님 단순한 단기적인 가성비 표준 이런 거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김성혁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도 이제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지식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해외의 한국학 진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볼 때 한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생산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교류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런 국내 지식 생산의 현황, 또 교류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 또는 교류재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한국 학계가 생산해야 되는 지식 생산의 내용들이나 방향 뭐 이런 거를 좀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미국의 사회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국제 정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파편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국제 정치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제 정치학이 미국의 외교 정책적인 도전을 감당하기에는 좀 뒤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이 어떤 사회과학을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태환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된 정책 패러다임이 없는 그것이 가장 문제다. 근데 일관성이 없는 것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당이 바뀌어도 대략의 그 바뀐 당이 어떤 정책을 추구할지가 예상 가능하고 특히 외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계속 발전하는 패러다임이라면 꼭 바뀌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뀌더라도 어떻게 높은 퀄리티의 예상 가능한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뀐 정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 레토릭들이 있거든요.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 이름을 내세우면 외국 학자들은 그 정책이 성공할 거라는 뒤에 있는 티오리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냥 레토릭이나 수사가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지식적 기반이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러려면 정계와 연구계 또 학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커멘트가 거의 하나의 논문 주제로도 구성이 된 것 같고 퀘스천도 작지 않은 큰 퀘스천을 각각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발표를 해주신 두 김 선생님께서 마 교수님과 전 교수님께서 퀘스천들 한 2개에서 4개 정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각 좀 커멘트를 또는 피드백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안에 주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퀘스천을 셀렉트 하시도록 제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선혁 선생님 먼저. 네, 저는 아까 좀 길게 해서 이번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5분까지 안 하고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전재성 교수님 질문하신 게 너무 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과학을 국내적으로 어떤 사회과학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거는 학술원 회장 원장님 수준이 답변할 수 있는 내 생각에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 교수님 질문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 거는 지금까지 지식 공공외교가 대체로 서플라이 사이드 공공외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팔 수 있나, 뭐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이게 상대방 국가에 설득할 수 있고 또 어디 호소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은 좀 이제 디맨드 사이드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역량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사회과학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마 교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존의 지식공공외교 접근법은 한국을 하는 사람들을 외국에 잘 배치해서 많이 한국에 대한 학문을 진흥시키자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볼 적에 아니면 한국 지식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을 적에 어떤 지식을 원하는 건지 중국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부른다면은 중국 사람이 부른다면 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프러스트레이팅한 측면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한국 국내의 사회과학 각 분야가 스트롱해져야 지식 공공 외교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요거 좀 팔리겠다 그래서 패키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학문 분야가 각각 강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전재성 교수님 말씀에 코멘트를 한다면은 그것이 토착적인 수준에서 이론이 개발이 되어야 더 이상 미국에서 직수입하든 가공을 하든 미국이나 구미에서 개발된 이론을 가지고 와서 답습해서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국의 현실에 기반해서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까지 한국 사회과학이 이르러야 제 생각에는 매력적이고
중국 사람이 듣든 미국 사람이 듣든 새로 듣는 소리인데 make sense 하는 그런 이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과학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오한 그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답변을 드릴 능력도 없고 세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평화 공공외교 내용은 정해야 되는 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또 이것이 어떤 특정 정부의 그 또 개별 외교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너무나 그 오르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게 뭐 특별히 어느 특정 정부의 평화 이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여기서 평화라는 개념을 쓴 거는 아까 잠깐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등의 그 적극적 포지티브 피스의 개념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포지티브 피스 개념은 그 휴먼 세큐리티 인간 안보 개념하고 상당히 오버래핑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게 왜냐하면 그 포지티브 피스도 그렇고 인간 안보 개념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개념상으로 너무나 브로드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크게 그 발전을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중도적인 적극적 평화나 또는 인간 안보 뭐가 돼도 좋은데 이제는 그 다음에 과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외교적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동원 가능한 외교적인 자산과 능력을 감안을 해서 자 이러한 중도적인 가치에서 과연 어떤 특정한 이슈 에리어에다가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건 역할의 문제하고 그 실천 가능한 역할의 문제하고 그 연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냉전 종식 후에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한 30여 개의 그 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야말로 중립적인 분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주창하지 않아도 노르웨이 하면 노르웨이 as a peace nation이라는 그런 인식이 굳어지는 거는 그거는 외교적인 선택에 의한 하나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케이 그러면 중도적인 평화에서 뭐라고 하는 거 이제는 저는 그건 외교적 선택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건 불평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시리어스하게 외교적 선택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교적인 역할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포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하고 포용성 굉장히 저도 강조를 하고 제가 공공 외교를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 또는 특정 민족 정체성을 소통하는 거다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일은 좀 이론화 쪽으로 작업하는 일은 이게 공공외교의 패러독스라고 좋은 의미에서 패러독스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은 우리 민족 국가 정체성을 소통을 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 국제사회에서 진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라는 이 민족 국가 정체성의 외연을 넓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게 뭡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꼭 한민족,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슈에 따라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인타이 휴먼 그 being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정체성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때, 즉 민족 국가 정체성에서 시작하지만 포용적으로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자꾸 이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우리가 더 커질 때, 넓어질 때.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아이디얼리는 그게 그야말로 그 인타이어 휴먼 빙이 되겠지만 그럴 때 저는 그게 진짜 참 공공외교라고 되는데 암만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포용성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공외교를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추구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인터서브젝티브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이 다이너믹 코리아라고 암만 주장을 해봐야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상대방하고 인터서브젝트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결국 니고시에이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괴리를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용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전재승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예측 가능성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어떤 원칙이나 기조나 특정한 놈이죠. 예, 이건 굉장히 스페시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나 기조나 규범을 정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언더라인 프린시플로 했을 때 그런 프로덕티빌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아까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나이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는 인디비주얼 컨트리 굉장히 그건 서구적인 소프트 파워 개념인데 진짜 한국과 같이 우리 전재승 선생님 말씀하신 강대국하고 구분되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의 전체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는 그런 인디비주얼 소프트 파워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중견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인디비주얼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컬렉티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강대국들의 그런 지오폴리티컬 라이벌이나 그런 파워 폴리틱스에 대한 하나의 카운터베일링 포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컬렉티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 딱 6분 남았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너무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PR학자로서 임프레션이 드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금 PD에 관심 있으신 네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과 PR 학에서 관심을 갖는 요소들이 너무나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공중을 이해하는 것, 설득하는 것, 그리고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것, 미디어를 잘 써야 하는 것, 메시지를 테일러해야 된다는 것, 또 관주도형으로만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자각. 그래서 민간 주도 인게이지먼트를 또 인파워먼트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 이게 PR이 사실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PD 쪽에서 정말 강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매크로한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는 PR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다이내믹에 따라서 중견국의 입지와 강대국과 약소국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데 있어서는 PR학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매크로한 것들이 실현이 되면서 집행이 된 성과는 어떻게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그 마이크로한 부분에 저희는 미친 듯이 사실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선혁 선생님 글 중에 제가 너무 사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천박한 가성비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PR이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너네 PR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ROI가 뭐야? 이게 저희가 태생부터 강요를 당해오던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이어서 저희가 이 성과 지표를 만드는데 너무나 사실 경도가 되어 있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고민한 어떤 성과 지표들을 도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리고 대내적인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국제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친한인데 나갈 때는 완전 반환이 돼서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를 무시하고 밖에서는 막 상품화된 것들, 좋은 것들만 소비를 하다가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서는 한국 가지 마,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돈다고 하니 사실은 저희가 대외적인 공공외교 걱정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대내적인 공공외교를 더 먼저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R에서 지금 저희가 아주 핫한 이슈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중의 관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매체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조직이 말하고 싶은 거, 국가가 말하고 싶은 거를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걸 재해석해서 내놓거나 그분들이 말하는 거를 저희가 역이용해서 PR을 하거나 하는 게 지금 저희 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조를 잘 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상승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김태환 선생님, 저희 미친 듯이 지금 스토리텔링 하려고 내러티브 구조를 어떻게 PR 메시징에 담을 건가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같이 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정체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브랜드라는 네이밍이나 명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돈을 들일 때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자신 말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방향의 멋진 어떤 조직이 되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는 거에 돈을 쓰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충분히 좀 클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상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저희 말로 하면 공중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수적이고 공중 세분화 연구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희 공중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반가운 코멘트입니다. 또 전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것이 이게 사회과학 지식 생산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미제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지만 PR에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이 시작을 미국에서 했다라고 보통들 하는데요. 지금 날구기는 학자들은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만 한국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PD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D가 열정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다 담아내기에 미국 사회과학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감당이 어렵다고 보신다라고 하신 게 똑같습니다. 저희 지금.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그 공백을 채웠기 때문에 PD도 그렇게 되시리라는 확신이 좀 들고요. 또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샵 파워도 필요 없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 쓰셨던 챕터인데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의 소프트도 아니고 하드도 아닌 뭐 나이가 얘기한 거긴 한데요.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이 외려 중견국인 우리한테 더 맞아요라고 하신 챕터가 제가 기억이 언뜻 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꼭 기반을 제공을 해주긴 했지만 그분한테만 매여서 있을 필요는 없이 저희가 토착화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도 PD 학회가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어진 시간 딱 3시까지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한 분이나 두 분만 커멘트나 또 여기 지금 발제하신 선생님들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오디언스가 있으시다면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네, 이병정 선생님.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 김태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전에도 자주 하신 말씀이더만 우리가 이제 이 취할 방향이 이런 이제 자유주의 반자유주의 이념의 진영화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쪽 편을 들기보다 좀 더 중도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뭐 안보 분야 부담도 지금 비전통적인 특히 인간 안보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 지금 예를 들은 게 이제 보건의료. 예를 들어서 이 뭐 상당히 이념에 안 치우치는 것 같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WHO를 미국이 이제 덤프하는 상황에서 뭐 우리의 초이스. 휴먼 라이츠 같은 경우에 홍콩의 보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한국의 입장은 어때? 한국은 뭐 아무 입장 표명을 못했는데 그 역시 비전통 분야. 인권 분야인데도 한국의 초이스가 참 딜레마다. 뭐 IT 분야 이것도 진짜 탈정치, 탈이념적인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화웨이를 어떻게 택하는 진영, 안 택하는 진영, 우리의 초이스는 뭐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무모한 답변인 것 같지만 저는 뭐 절대로 뭐 반자유주의자는 아니고요. 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다 좋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최근에 그 대두되고 있는 소위 카운터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구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중견국 그룹이라는 경우에도 비서구 신흥 중견 국가들은 상당히 또 그런 데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반드시 자유주의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데서 테이킹 사이드를 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대립되는 그런 그런 국제 형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은 좀 그런 가치나 적어도 규범의 차원에 있어서는 버퍼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버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 진짜 외교 정책상으로 이게 내 스스로가 컨빈스가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홍콩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중국의 그런 그 초기 대응의 의구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위 그 중간 계층의 그런 미드 오브 더 로드의 콜리션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콜리션이 형성이 돼야만 저는 소위 소프트 밸런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강대국에 대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까지만 저희가 코멘트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아니고요. KF의 이광철 부장입니다. 그 제가 뭐 연구자는 아니지만 오늘 그 김선혁 교수님과 또 김태환 교수님 논문에서 KF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KF 직원으로서 뭐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고요. 그 아까 오전에 이근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KF가 30주년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5년 재단에 근무했지만은 재단이 지난 30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김선혁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해주신 그런 한계나 또는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고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 중에서 이제 그 미래 방향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지혜 재단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지혜에 대해서도 되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그 뭐 앞으로 더욱더 사업들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 성과평가 관련해서 가성비 중심이 아니고 또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이윤아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평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좋은 사업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더 앞으로도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과 또 학회와도 많이 소통하고 자문 얻고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 민간 싱크탱크나 대학 학회와 공동 수기하고 또 뭐 공동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재단이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 더 썼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좀 아이디에이션과 인사이트를 좀 조금이라도 얻으실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PR도 궁금해지셨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두 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 선생님, 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